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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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따라 이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단아하시달까요? 오늘 뭐 행사가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아니 오늘 보이는 라디오 엄청 중요한 저한테는 중요한 일정이거든요. 봄이 온 것 같네요. 네, 너무너무 또 아름답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셨습니다. 네.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을까요? 지난주에 또 중요한 일이 있기도 했고 그 네.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해보는 걸로 네. 하고 근황 풀어주시죠. 예. 네, 뭐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서 뭐 날씨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고 예. 앞으로 이제 잘 나아가야 되는 뭐 진짜 진정한 의미의 봄이 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결아 변호사님께서는 저도 특별한 근황은 없고 오늘 그 MBC 올라오는 길에 좀 꽃이 예쁘게 많이 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뭐 거의 벚꽃은 져갑니다. 네. 해도 길어지고 예. 이제 좋은 날을 많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다들 좀 여유를 갖고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가족 나들이는 좀 어디 다녀오셨어요? 꽃나들이? 아니요, 뭐 나들이를 아직 가진 못했는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 예. 주에 한번 가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예, 날씨가 좋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화제의 판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판결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그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세월호 막말을 했다 해가지고 차명진 옛날 이제 전 의원인데요. 이제 이 유가족들이 차명진 전 의원을 상대로 이제 민사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 사건의 이제 2심 결과가 나와서 좀 전반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예, 자,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세월호 유가족에게 어떤 말을 했길래 그 당시 문제가 됐었을까요? 이게 페이스북에 2019년 4월 15일에 차명진 전 의원이 올린 글인데요.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걸 과연 제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을지 참 입에도 담기 어려운 표현들인데요. 간략하게만 주요 예. 내용만 좀 말씀드리자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명상련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뭐더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 뭐 중략하고 뭐 자식 시체 팔아 내 생계 챙기는 아이고. 것까지는 뭐 눈 감아줄 수 있다. 근데 좌빨들한테 세뇌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 탓으로 돌려서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을 발휘하고 있다. 뭐 지구를 떠나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게재를 했죠. 참 여기서 입에 담기도 참 굉장히 민망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언론 보도에는 이제 처음에 나왔던 뭐 징하게 헤쳐먹는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헤드라인으로 그때도 이게 2019년 4월 1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또 이제 선거 토론 같은 방송에서 나와서도 또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굉장히 좀 이제 막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이제 민사적인 청구를 받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이제 일부 책임을 인정한 것이죠. 예, 일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결과는 나왔었죠. 네. 예, 판결 내용을 좀 볼까요? 1심 같은 경우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2심도 예.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일부 승소라고 하니까 예. 뭐 이 부분을 패소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위자료 청구를 유족 한 명당 300만 원씩 청구를 했는데 예. 유족 한 명당 100만 원만 인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책임을 인정하고 대신 그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에서 일부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뜯어보면 예.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자식을 팔아서 내 생계를 챙겼다. 이런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가 굉장히 반인륜적이고 편향적인 선동적 표현도 있고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들이 뭐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도 명백하고 예. 피고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뭐 사회상규 내지 통념상 수인한도 범주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명예훼손 정도가 좀 심각하다라고 네, 맞아요. 판단을 내렸고 네.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제 뭐 일부 원고의 손을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요구했던 300만 원에서 금액이 네. 100만 원으로 맞아요. 줄어들었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도 1인당 300만 원, 그러니까 126명의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제 청구를 했었는데 1인당 300만 원을 이제 청구했었는데 예. 사실 뭐 이 1인당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꼭 300만 원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행위의 정도로 봤을 때 적정한 금액에 들어가면서 청구를 하는 것이고 원고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해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일단 판단을 하면 위자료 액수를 얼마를 인정할 것이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는데 예. 1심 때도 100만 원을 인정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차명진 전 의원이 항소를 해서 예. 항소심에서도 이 1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1심에서 왜 이거를 100만 원만 인정했냐면 예. 당시 이 글을 올리고 1시간 정도 후에 삭제를 했고 어찌 되었든 그게 본이든 아니든 사과를 했다라는 점을 좀 종합해서 1인당 100만 원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판결 이후에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사실 이제 세월호 이 사건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사회적인 참사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국가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유가족들이 그 뭐 참사의 뭐 진실을 규명하자라는 어떤 그런 활동을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이제 국민들의 시각이 뭐 다를 수는 있죠. 뭐 충분히 보상을 받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느냐 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원색적인 비난과 또 어떤 좀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고 뭐 이거는 이제 자기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랑 뭐 이런 거를 또 이제 반영하면서 이 사람들을 또 특정 어떤 정치 세력의 어떤 선동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한 것까지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판결을 이제 보고 이제 뭐 그냥 이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어떠한 이런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뭐 이게 비난에 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부분들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 뭐 주장,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네. 그게 재판부 판단처럼 반인륜적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뭐 들으면서 뭐 이태원 참사 생각도 나고 맞아요. 뭐 그렇더라고요. 자, 이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로 모욕적인 언사를 했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할 것 같거든요. 형사 소송도 지금 진행이 네. 되고 있나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 내용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사람이 한 행위들 무엇이 잘못됐고 민사소송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 예.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형법상 모욕죄 내지는 명예훼손죄를 정확하게 구성하는 행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서 1,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민사랑 형사가 동시에 네. 진행되는 사건들이 꽤 많죠. 꽤 이런 식으로. 많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그냥 나 형사적으로 책임지면 끝 아니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형사적인 책임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형벌을 받는 것이고 예. 민사적인 책임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죠. 예, 지금 두 형사 민사 소송 둘 다 1심과 항소심까지 판단이 나와 있는 상태고 네. 형사 소송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또 민사 소송은 한 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단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화제의 판결에서는 세월호 막말 차명진 2심에서도 패소했다는 판결 소개를 해드렸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주제 토크 해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주 금요일에 탄핵 심판이 나왔습니다. 결정문을 보니까요, 무려 114쪽이나 되는 아주 긴 결정문이었는데 이걸 그대로 뭐 필사하는 챌린지가 지금 유행하고 네.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판결 내용이 명판결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선 두 분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 생방 그 결정하는 과정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정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을 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발언이 진행되는 어떤 그 선고문을 읽는 그 과정에서 순간순간 어떤 쟁점들을 조목조목 짚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이제 중반부까지는 좀 아리까리한 부분도 있었는데 참 끝까지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판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줬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특히 이런 부분들이 인상 깊었거든요. 그 계엄이 실패로 끝난 것은 시민들의 저항 내지는 그 부당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인들 때문인 소극적인 대응 것이지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지 그 피청구인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에 참 와닿고 어떻게 보면 좀 울컥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요 쟁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좀 훨씬 더 또 마음에 와닿는 그런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법조인 시각에서 이겨라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탄핵 심판은 단심제잖아요. 이 어떤 결정에 대해서 다시 뭐 불복을 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더군다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엄청 부담스러웠겠죠.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뭐 찬반 입장이 굉장히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고문에도 이제 특별히 강조해서 제가 봤던 부분은 이게 대통령만 잘못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뭐 국회도 또 다 잘한 것도 아니다. 이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렇게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될 긴급권을 발동해서 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또 이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대통령도 꾸짖고 또 이제 여당, 이제 야당이나 이런 국회 측도 이거 화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탄핵 소추만을 남발하면서 뭔가 대립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좀 좋지 않아 보였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게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화합의 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결정문 비교해도 그 결론 부분 분량이 훨씬 좀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특히 이 재판관들 사이에 온도 차이를 보였던 형사소송법 준용 관련 보충 의견을 남기면서 결론이 길어졌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전원 일치 의견이었던 이번 판결 결정에서 증거법칙 관련해서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 또는 강화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이 있는 부분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보충 의견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다수 의견이 있을 것이고요. 그 소수 의견이라고 하면 다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겠죠. 그리고 보충 의견은 다수 의견하고 결론은 똑같은데 그 논리적인 어떤 귀결에 이르는 과정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같으나 나는 이러이러한 그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결론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그 논리적인 추론 과정에서 또 다른 의견을 보충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타 이제 헌법재판에서 혹시나 또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의견을 밝혀두는 것이 어떤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에 동의를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 의견을 이제 별도로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동의는 하지만 좀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이 보충 의견이라는 점. 자, 그럼 이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우선 전문법칙 오늘 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사실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 자체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와 관련된 규정들도 굉장히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고 법 조항을 거의 문장 단위로 끊어서 봐야 되는 수준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좀 풀어서 쉽게 해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청취자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가 쏙쏙 되게 쉽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법칙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좀 아셔야 될 텐데 전문 증거요? 최대한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문 증거라는 건 전에 들은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 들었다. 그러니까 직접 말하는 게 아니죠. 법관의 면전에다 대고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건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경험했더라도 그것이 어떤 진술서에 담겨 있다든지 아니면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에 담겨 있다든지 아니면 직접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음. 내용을 내가 전해서 법관 앞에서 말할 때 그거 다 전문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증거가 이게 전에 들었다 이 말인 그렇죠. 거군요. 한자도 그대로 예. 전할 전에 들을 문. 문자예요. 예. 아. 그러니까 어떤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때 어떠한 죄를 지었다라는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나는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검사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는 증거. 근데 그 증거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텐데 전문 증거는 그냥 이 사람이 직접 했다는 자백이 아니라 뭐 이 사람이 했다고 말을 한 걸 내가 들었어요. 라는 이런 게 전문 증거예요. 근데 이런 전문 증거를 그냥 다 증거로 인정해버리기 시작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도 없이, 왜냐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인데 이거 전문 증거도 그냥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거면 다 모두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는 전문 증거와 증거 능력의 제한이라는 조항이 1961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왔어요. 예. 그래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준비는 이제는 실제로 법원의 재판이 열리는 단계인데요. 그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또는 공판 준비 외에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를 좀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또 전문 증거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배척을 해버리면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이 말했다는 것을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나의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에 적혀 있는 형태로 제출이 됐다라면 이것도 전달되는 거잖아요. 예. 법관 앞에서 예. 제가 어제 물건을 훔쳤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제가 어제 물건을 훔쳤습니다라는 내용이 조서에 적혀서 법관에게 제출되는 건 엄연히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예. 어떤 진술뿐만 아니라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뭐 이런 타인의 진술 내용을 하는 진술,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문 증거에 해당하고, 원칙은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예. 특정한 어떤 상황,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311조 내지 316조의 특정한 상황을 규정해 놓고 이 경우에 해당할 때만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게 전문 법칙이라. 특정한 상황이요. 자, 제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예.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예. 경찰 앞에서 막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경찰 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너 어디에 있었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진술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원 단계로까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그 단계에서 아니요,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 검찰에서 제가 진술한 내용이 이제 증거로 현출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부인해요. 이거 나 이렇게 진술한 적 없어요라고 하면 그 진술이 적혀져 있는 걸 증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래서 내가 동의할 때만, 내가 경찰 앞에서 한 이야기, 뭐 검사 앞에서 한 이야기를 써져 있는 이거 내가 쓴 거 맞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술한 대로 써져 있는 거 맞고 여기에 내가 서명한 거 맞아요. 이게 인정이 되고 이거 증거로 함에도 동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증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뭐 경찰에서 내가 자백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전문 증거에 대한 중요한 그 법칙이거든요. 예. 네.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 적상된 서류라고 해서 무조건 다 증거 능력, 그 전문 법칙 적용해서 증거 능력 다 배제시켜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이게 뭐 적법한 절차, 뭐 예를 들어서 막 고문을 받고 막 강요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써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3자의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이 제3자가 그런 어떤 신빙할 만한, 그러니까 믿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진술을 한 건데 만약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어디 회에 거주하거나, 예. 그러니까 도저히 법정에 나와서 여기 내가 진술한 대로 써져 있어요라고 확인해 줄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냥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증거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한 그런 예외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할 때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자, 저희가 이제 탄핵 이런 전국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법을 몇 번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보면 준용 규정이 있거든요. 준용. 예. 네, 우리가 준용이라는 거는 꼭 헌법재판소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법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다 세세하게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몇 조 몇 항에는 뭐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 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피청구인 쪽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특히 이 내란과 관련된 어떤 관련자들의 진술을 뭐 이 피청구인에 대한 어떤 거를 인정하는데 증거로 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 헌법재판소법 40조가 준용하도록 되어는 있지만 엄격하게 뭐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보충 의견까지 이제 나오게 됐던 예, 거죠. 기존에도 분명히 선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갖다 써서 적용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예. 아주 엄격하게 치밀하게 적용할 것은 아니라 헌법재판은 형사재판하고는 그래도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완화해서 굉장히 그 신빙성이 담보된다라든지 적법성이 담보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완화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헌법재판관들도 의견이 여기서 나뉘었습니다. 이미선 김영도 재판관은 보충 의견으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고 또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보충 의견을 냈는데 각각 좀 짚어주시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미선 김영두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헌법재판소 40조에서 규정은 하고 있지만 예. 엄연히 형사 절차와 탄핵 심판 절차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준용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다. 왜냐하면 그 40조 조문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이 부분은 결국에는 구체적인 법률 해석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분의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전문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탄핵 심판이 너무 길어진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형사소송법에는 만약에 나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내 진술을 내가 부인하면 그거 예. 증거로 못 쓰거든요. 예. 그럼 그걸 이대로 이 사건에 적용했을 때 지금 피청구인은 다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 내란과 관련해서. 근데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국회 측에서는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이거를 그럼 피청구인 나 다 부인하겠다. 이거 형사소송법 적용하면 이거 증거로 못 쓴다. 그럼 이걸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실 다 그걸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두 재판관님은 이거는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엄격하게 적용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너무 장기화된다. 네, 맞아요. 그 장기화뿐만 아니라 이 그 헌법재판소법 40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 어떻게 준용할 것인지는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문법칙을 그래서 완화해야 한다는 네, 의견을 맞아요. 냈고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의견도 볼까요? 이분들은 일단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충 의견을 냈어요. 일단 예. 결론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보충 의견을 좀 살펴보면은 예.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이잖아요. 근데 형사 재판하고 구분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탄핵 심판은 그야말로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정이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엄격한 증거 법칙의 적용이 필요하고 탄핵 심판의 굉장히 중대한 중대성이라든지 파급력을 고려할 때 엄격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피청구인 뭐 형사 사건의 피고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전문 법칙을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전문 법칙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다. 예. 그리고 공판에서 직접 현출된 증거, 공판 중심주의, 공판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토대로 재판을 한다라는 게 공판 중심주의인데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피청구인에게 반대 신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탄핵 심판 절차의 전반적인 구조에 부합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전제를 깔아놓고 다만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 결론에 이르는 것은 똑같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거죠. 예, 뭐 결국 이번 심판에서는 이제 완화해서 적용이 된 네. 판결이었습니다. 네. 짧게 두 분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견을 얘기하신 거냐면 왜 탄핵 심판 절차에서 이런 형사소송법 준용을 완화했냐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완화했냐면 탄핵 심판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다 보니 공정성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화로운 방안을 이제는 모색할 때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것이 뭐 전혀 부당한 어떤 의견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 절차라는 게 완전히 좀 형해화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일일이 불러가지고 나에 대해서 내가 부동의했기 때문에 이 증인들 다 불러서 재판하면 너무 공백 상태가 길어지잖아요.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긴급하게 긴급이 아니라 탄핵을 해서 어떤 그 국가적으로 안정을 해야 되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제 아직까지는 다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 형사 사건에서 실무를 보면은 전문 법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탄핵 심판에다가 완전히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을 해버리면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나한테 불리한 증거는 전부 부동의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모든 그 진술에 관련된 사람들이 법정에 다 나와야 되고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러면 무한정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전문 법칙을 완전히 배제한다기보다는 좀 완화해서 그 뭐 적법성이 담보되는 한도 내에서 뭐 적용하겠다라는 것이니까 뭐 다수 의견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라전 법정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부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